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침공이 가시화되면서 우려가 계속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국내 증시는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70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순매수세로 인해서 1%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보고 오시죠. 네, 먼저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4% 가까이 떨어지면서 33,13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6%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 344포인트대 내림세 보이면서 13,03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고 1.8% 하락했습니다. 4,225선까지 지수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S&P 500 지수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유일하게 상승을 해줬고 요즘에 필수 소비재와 에너지 섹터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주요 기술주 현황도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2.59%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160달러 선에서 내림세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80달러까지 이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300달러는 좀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A는 1.7%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44포인트 빠졌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어제도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오늘도 7%대 추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전일 대비 57포인트 하락하면서 76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도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23.87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오늘 뉴욕 증시 반도체주도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자, 아마존도 4% 가까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 107포인트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에는 지수들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인데 네, 아무래도 이 전쟁 우려가 좀 가시화되면서 다시 30포인트 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7.67% 상승하면서 3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국제유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내내 좀 하락하다가 선물시장 마감하기 조금 전부터 상승 반전 성공하면서 92.1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도 여전히 좀 지켜보셔야겠는데 생각보다는 안전자산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0.2% 상승하면서 1,91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에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인데요. 주택을 개조해주는 소매업체 로우스가 4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이 건축 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60.1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팔로알토라는 종목입니다.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주당 순이익 1.74달러 발표되면서 예상치보다 9센트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폭 좀 떨어졌습니다. 50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버진 갤럭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우주 항공 관련주인데요. 이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보고했고요. 또 1분기의 잉여 현금 흐름이 1,000만 달러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우주선 사업이 상업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버진 갤럭틱이 급등했습니다. 3.45% 상승한 8.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먼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표적인 카지노 회사입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의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광고에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앞으로 현금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2.7% 상승하면서 7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사노피, 모더나 이렇게 제약주들 좀 볼 텐데요. 먼저 사노피입니다. 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는 영국 GSK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유럽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0.84%대 오름세 보였고요. 주가는 52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모더나 오늘 급락을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모더나가 개발 중인 독감 백신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앞으로 50% 수준의 상반 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6%대 내림세 보이면서 135.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간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 자국민들을 즉시 출국하라라고 좀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위협 때문에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에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즉각 출국을 권고를 했고요. 현재는 반도군이 장악한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을 제외한 모든 우크라이나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외무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러시아 여행을 자제하고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면 당장 떠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장 초반부터 좀 긴장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장 중반부터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시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부 사이트 그리고 외무부 웹사이트까지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외무부를 포함해서 은행 등 여러 기관의 웹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는 은행들의 홈페이지도 디도스 공격을 함께 받았다고 밝혔는데 아직 배후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대통령의 부인일 것이다. 이런 추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수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돌렸지만 러시아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지수가 심각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도 1월에 CPI 지수가 5.1%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는 예비치와 같은 수준이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CPI 1월 수치가 전달 대비해서는 5.0%를 상승했고요. 이날 수치는 유럽연합이 시작된 1994년 이후 최고치, 그리고 유로존의 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로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월 대비로 0.3%가 올랐고 지난해 대비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운 사태 속에서 연준이 과연 좀 긴축적인 시도를 할지도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물가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간밤에 일어났던 이슈까지 체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에 대한 전략 세워봐야겠죠? 신승용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어떤 섹터가 상승했다가 어떤 섹터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견고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어제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섹터 관련해서 좀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예,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슈,
있다라고 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FOMC, 이제 그 3월 FOMC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긴축의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여전히 시장 내에 우려 사항으로 잔존하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방금 전에 이제 이소연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상황, 초긴장 상황으로 돌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내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상황이랄지 또는 통화 긴축의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리오프닝이 이미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부터 그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오늘 역시 지난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 9시 현재 기준으로 이미 16만 1,000명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17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들, 그런 우려감들 속에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컸었지만 우리나라에 국한해서만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 조금 좀 보수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사실상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항공업종을 생각을 해보면 어제 항공업종 내에 사실상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초대형 항공사 이제 출범을 초읽기에 이제 그 두고 있다라는 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당장은 아니지만 뭐 각국 주요국들의 이제 그 승인까지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남아있긴 하지만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는 승인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라는 부분. 그 승인 조건의 핵심은 국제선 지금 과점되어지고 있는 과점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 국제선 26개 노선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의 추이 상황, 낮춰지는 추이 상황을 좀 보겠다. 미주를 비롯해서 유로존, 중국, 동남아 등등. 근데 이 조건이 성립되는,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는 시기까지는 일단 운임 인상, 항공료 인상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승인, 조건부 승인의 핵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이제 재편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항공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미리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속에서 과연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제약 사항은 무엇이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저비용 항공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LCC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CC는 과연 어떤 피해 또는 어떤 제한 또는 어떤 수혜가 예상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일단 운항권의 일부 반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국제선 운임 인상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 효율성 면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재고의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반면 저비용항공사 LCC 측면에서는 운항권을 분명히 재분배하는데 그 부분은 외국사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 항공사로 운항권이 재분배가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제외한 기타 LCC 저비용 항공사가 그 운항권의 재분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100%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 2년 이상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재무 상태가 많이 취약해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장거리 노선 취향이 조금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LCC 기업들, LCC 항공사들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비행기 도입 지금 사실상 조금씩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항공산업이 재편된다라는 점. 결국 양쪽에 있어서 모두 윈윈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로 인해서 효율성이 분명히 제고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매우 핵심적인 기회가 될 것이고, LCC 저비용항공사 입장에서는 노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장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신규 확진자 수 17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일단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잠깐 멈춤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대내외 증시 악재를 좀 꼽아보자면 세 가지죠. FOMC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상황, 이에 따른 국제 유가의 상승, 또 신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부분, 급증 부분. 이 세 가지 악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악재가 모두 항공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FOMC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긴축을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하게 된다면 달러화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으로 최근 국제 유가 100달러를 임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그런 상황, 항공사 실적 불투명해지지 않겠느냐. 최근 이제 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가 주요국 중에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미국이 안정화에 돌입이 돼서 한 8만 9천 명대로 떨어졌죠. 우리나라 17만 명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가장 많은 독일 15만 명보다도 2, 3만 명이 더 많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위드 코로나 상황은 도래하게 된다. 오히려 조금 더 좀 지켜보시다가 이런 상황, 지금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상황에서 오히려 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조금씩 포착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시장에서 단단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전망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신승용 대표께서 포착한 히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긴장을 놓고 미국에서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떤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를 일부러 벌였다라는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전쟁까지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소강 상태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뭐 긍정적인 그런 희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러시아발 음모론도 시장 내 존재가 되고 있고요. 미국발 음모론도 시장 내 존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나 러시아의 상황이나 소위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랄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랄지 그다지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혹여나 러시아 또는 미국 아니면 러시아와 미국의 공동합작 이런 상황으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전쟁을 유발시키려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음모론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회자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발발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면 그게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121 전면전을 하고 나서 바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음모론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장기화 쪽의 가능성보다는 단기전에 그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상황으로 긴장 상황을 높여서 전쟁, 혹여나 전쟁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봉합이 되면서 다시금 원상 복귀되어지는 그 사이에 경제 상황, 실생활 상황, 주변 시장 환경들 어떤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노리는 것은 정치적인 노림수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음모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참고 삼아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음모론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팩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음모론, 그 진상을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지금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고민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 선거가 올해 11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 가장 큰 배경 두 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면서 사실상 중동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을 조금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 분명히 바이든 지지율 하락에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강화했었던 국경 지역의 어떤 그 보안 강화 이 부분을 다소간 좀 완화시키면서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지금 고용 상황에 대한 매우 첨예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국경 지역 내에서의 이민자 수 증가는 미국 국민들에게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제적인 고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최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9.7%. 이 핵심 배경에는 국제 유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가. 푸틴 대통령 역시 전쟁을 통해서 그의 지지율 반전을 도모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로의 어떤 그 전쟁이 유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상승에 상당 부분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상황이 이렇죠.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FOMC의 통화 긴축 행보 일시 정지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당 부분 거의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겠죠.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연준이 이를 또다시 사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는 테이퍼링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유동성 확장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점. 거꾸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이벤트가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빌미로 한 전쟁이 아닐까라는 부분. 이러한 어떤 그 음모론도 분명히 시장 내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한번 혹시나 해서 참고 삼아서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어제부터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이나 은행 같은 곳을 제재를 하고 미국 내에서는 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제재를 했고요. 유럽에서도 그런 제재에 좀 가담을 하면서 대러시아 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력 충돌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전에 크림반도 사태 때 미국이 좀 미온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에 좀 대담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그 외교적인 상황은 일단
거의 뭐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외무장관 회담이 결렬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마도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앞서서 이제 이사님 챙겨주셨습니다만은 미국 첩보에 의하면 러시아가 48시간 이내에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 15만 명의 어떤 주변에 15만 명의 병력 이미 이제 전면 배치를 해놨다라는 그런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긴장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직접적인 영향은 뭐니 해도 에너지 수급 불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10년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확산 가능성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 간접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긴장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날 것이고,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단기전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발발이 되고 나서 단기전에 그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말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생각해 보실 필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사실상 상당 부분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달러화 강세, 국제유가 강세,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가 멀티플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당연히 촉진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통화 긴축에 대한 가속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일단 정부 입장, 하는 금통위 소식통에 의하면 조금은 더 지켜보겠다라는 쪽으로 한 발 뒤로 후퇴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절대 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오늘 좀 상황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런 세 가지 악재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 여전히 좀 유지해 보자. 물론 이제 오늘 하루 어지간하면 좀 쉬어가는 장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전히 의료품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7만 명을 넘어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더라도 일단 궁극적인 오미크론의 극복 가능성, 그리고 시사율의 하향화, 이런 부분들이 안도감을 일단은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좀 들고요. 실생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결국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 확장기, 성장기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입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기에 돌입한 부분, 그게 바로 자동차와 가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전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2 개최 임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생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와 가전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고용에 대한 관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업종, 친환경 그린 인프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렇다고 공격적인 매수 행보에 가담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당연히 저점 매수 기회를 포착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그러면 어떤 업종에 가져야 될까? 그 부분은 당연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재선의 작전 타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저가 매수세입니다. 어제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저가 매수세에 이런 시선이 유효하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위주로 반발 매수, 저가 매수를 미리 해놓는 게 좋다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증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가 매수가 유효한지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 장세에 아직까지 변동성이 심하지만 많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효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국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약간 심리적인 공포가 좀 극대화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자산 가격 점차 학습 효과에 진입을 할 것으로 차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크게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 베이스 시나리오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내 러시아 군사가 주둔이 되고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현재 시나리오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미국의 금융제재 압력이 강화가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그 스위프트 제외가 있고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리에서 경제적 피해는 극히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국제 상품 가격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기업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그런 우려감은 조금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요국 그 정책 가능성이 통화 확대 정책으로 향후 이 국지전이 장기화된다면 선회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증시에 유의미한 패턴을 형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낮아진 가격 레벨이 V자형 패턴 형성을 그리면서 점차 반등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리 부분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 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 구간 중심으로 금리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과 수출에 주는 영향은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자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소폭 하락 혹은 횡보하는 $80 중반대 내지는 $90 선에서 원자재는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중장기의 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성장주, 최근에 성장주가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경험적으로 보자면은 그 가치주와 성장주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 확대될 때는 성장주의 가격 레벨 부담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단기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S&P 500과 나스닥만 보자면은 3개월 누적 성과로는 지금 한 마이너스 8% 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5년 내 최대치 수준이고요. 직전 저점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마이너스 9%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성장주도 이익 개선이 조금 가시화되는 업종 위주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여력이 차후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성장주, 그 중에서도 이익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이번 키워드는 이익이 중요하답니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꼭 이 이익 추정치를 좀 체크해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유동성이 좀 위축되는 현재 구간에서는 기업들의 이익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익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코스피 전체적으로만 따지자면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소폭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희소성은
지금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최근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자면은 많이 빠졌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가식성이 높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자면은 리오프닝 업종이 사실 그 원가를 이제 제품 가격에 녹일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수 소비 기대감과 이익 개선이 지금 가시화되는 업종 중에서 2월 이후에 2022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관련 업종을 꼽자면은 운송이라든지 IT 업종 중에서는 하드웨어 업종, 반도체 업종으로 조금 압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라든지 성장주 이분법보다는 퀄리티를 따져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이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이지만 최근에 또 엔터주가 많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의 이익 개선 가능성도 시장이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로 분류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선장주로 분류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주 성장주의 그 이분적인 그 생각보다는 사실상 시장이 이익의 모멘텀을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이익 개선치가 왜 중요한지도 체크를 드렸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증시가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이런 하락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갈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기 이익 추정치가 양호한 업종을 먼저 1차적으로 조금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그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 음식료라든지 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송업종, IT 업종 중에서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급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도 3월 초까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국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1년에 2번씩 3월과 9월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감안해서 대형주, 중소형주, 소형주로 사이즈가 재분배가 됩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소형주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온 종목들은 사실 조금 수급 쪽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변경 이벤트는 이제 펀드 매니저에게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 매니저들이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소위 알파의 베팅이 가장 많은 그 기업들이 포함된 지수가 중형주 지수고요. 해당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그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노출될 빈도수가 그전비에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중형주 지수 편입 종목에 3월달 동시 만기일까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 상승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좀 올라가면서 소폭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조선주라든지 풍력주,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들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 어저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텨줬는데 그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전저점 구간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었고 아시아 증시가 열려 있는 동안에 전일 미증시 반등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괜찮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미증시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전저점 구간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몇 차례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상승이 나올 때도 우리가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나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 그리고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런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는 그리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점을 계속 이탈을 시키면서 추세를 하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할 것이고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견을 하기보다는 지수의 흐름대로 방향대로 그냥 포커스를 맞춰놓고 트레이딩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락 추세 전저점 구간 또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저점 깨고 내려가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 저점을 살짝 이탈시킨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갭 하락시켰다가 양봉으로 이렇게 올렸던 반등이 올렸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출발했다가 전일 같은 경우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13,000포인트라는 이 심리적인 가격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뭐 갭 하락 출발하지 않는다라면 반등하는 흐름 나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시아 증시 어저께 미선물 지수가 많이 빠져서 오늘 아침부터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아시아 증시도 어느 정도 버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안 좋아질 거고, 밤에는 또 유럽이랑 미 증시도 안 좋게 계속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이 나와야 하는 그런 구간대, 가장 매물대 많은 그런 구간대 지금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방향은 계속 하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반등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상승하던 추세를 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뭐 1년 이상, 1년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뭐 한두 달 받고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조정, 기간적인 조정보다는 이제 가격 조정이 굉장히 크게 왔을 경우에는 짧은 조정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 열어두시고 보시고요. 12,000포인트, 뭐 저는 한 11,000포인트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기보다는 약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 하락하는 트렌드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나스닥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트렌드적인 하락이 나왔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보면 뭐 2015년도에 조금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트렌드적인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짧았단 말이죠. 물론 기간으로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지만 조정 폭 또한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긴 했지만, 지금처럼 아예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증시가 폭발을 했다라고 본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정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정을, 눈에 보이는 걸 부정을 하면 안 돼요. 아닐 거야.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고 뭐 지수가 뭐 PBR이 1구간이고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어떤 기준에 따른 수치일 뿐이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방향성을 보고 이 방향성에 따라서만 전략을 짜자. 지금은 현금 비중 계속 확대해서 보유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적은 비중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업종 지수를 보시고 시장보다 좀 더 강한 섹터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 지금 시장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고 좀 대응 전략 손절 좀 짧게 잡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냥 버텨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뭐 마디가 깨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짧게 손절을 하고 또 현금을 부유하고 종목을 찾아보는 쉬어가는 그런 뭐 투자를 쉬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기관이나 뭐 이런 증권사나 이런 곳에서는 뭐 돈이 들어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존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생존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투자금 최대한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추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실판이 없는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오늘 뭐 국내 시장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미리 좀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렴했다가 위로 방향을 잡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래로 꺾여 내려갈 경우에는 뭐 전저점 구간 2670포인트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구간은 2600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한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쟁 관련된 이슈 있지만 그 이면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하방으로 압력을 계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전쟁 이슈는 뭐 어떻게든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지금 현재 업종 차트를 우리가 업종 지수를 이제 딱 놓고 보면요.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시장보다 뭐 강하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음식료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송, 운수 장비, 뭐 유통업, 뭐 이런 쪽, 운수 창고, 요게 이제 제 생각에는 흠슬라가 들어가 있는 해운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쪽 섹터 내에서의 단기적인 뭐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지금 현재 시장 흐름과 거의 비슷하거나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가스나 이런 쪽은 전기가스업 쪽은 사실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건 뭐 전쟁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좀 베팅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딱히 뭔가 섹터적인 면에서 우리가 투자할 곳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증시 급락 나왔던 부분들 시장이 이제 빠지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로 올랐던 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되겠죠. 그리고 식량 관련주들 이런 섹터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과하게 오르긴 했지만 분명히 저점 구간 내릴 때 매수 저점 잘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플레이가 오늘 가능한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사서 2배, 3배 아니면 뭐 20%, 30%, 40% 이렇게 먹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5%, 10%만 수익이 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고딱지 붙은 것들 때문에 지금 종목들 바뀔 가능성, 대장주들이 바뀔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고 미래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팜스토리가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중앙에너비스나 대성에너지 뭐 두 종목들 중에 경고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녹십자 MS가 좀 대장급으로 움직였었어요. 경남제약도 괜찮았는데
요 두 종목을 일단은 단기 추세적인 관점이 부러져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7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고 지금 20만 명 가까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재료도 약간 좀 식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수급도 부재한데 지금 가스나 에너지 이쪽으로 시세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테마들 전체적으로 통틀어 놓고 보면 일동제약을 대장주로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단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야기 드렸 이제 그 코로나19 테마 내에서도 좀 다양하게 이래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일단 지금 일동제약밖에는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괜찮게 따라오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2등주, 3등주들보다는 아무래도 대장주가 가장 괜찮지 않겠나. 다만 이 종목도 역시나 정고점 부분에 지금 여기서 밀리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쌍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대금도 막 1조 가까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짧은 플레이를 하고 여차하면 그냥 숨 털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비중 정도만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조선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실적에 대해서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이탈 나오지 않는 선에서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분할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니까 이런 종목들 노려보시는 분들은 음봉 나올 때 어차피 올라갈 거면 음봉 나올 때 분할로 담아두면 수익이 날 거다. 그래서 리유프닝 관련주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는 투자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점 이탈 나오지 않는 선에서의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 종목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